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대 전 의원님을 모시고 이 국방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의원님 혹시 마키아벨리 시대 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빈치. 군사 발명가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 뭐 투석기도 만들고, 네네. 예, 뭐 그 날틀이라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 비슷한, 비행기. 예, 네네. 이런 것도 그 도면 설계를 했죠. 역시 천재네요. 천재입니다. 뭐 네. 만물 박사고 예술가, 과학자, 철학가, 네. 아니 뭐 대단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럼 뭐 우리가 흔히 할 말로 국방, 정치 이런 영역도 종합 예술의 영역인가요? 예, 사실 그 전쟁에 관한 문제는 네네. 어떤 하나의 메타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는 인간의 심리, 그 다음에 관계, 네. 그 다음에 어떤 힘에 관한 어떤 힘의 본질. 북한의 핵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네네.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네. 북한의 핵이 공포고 두려움이면 우린 뭐든 해야 됩니다. 전술핵을 갖다 그렇죠. 놓던 네. 핵무장을 하던 일본하고 손을 잡던 뭐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이성을 제한하면서 어떤 그 성급한 어떤 선택 네네.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기제인데 네. 저는 북한 핵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이 자기네 핵을 써먹는 날이면 자기들도 파멸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핵을 함부로 쓰면은 자기들도 결국 파국에 초래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위협을 우리가 한번 통제해보자, 네. 관리해보자, 한번 더 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거를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어떤 좀 지평 위에서 우리 자존감을 갖고 자신 있는 자주국방, 이런 걸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사고를 전환해줘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굴종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손자병법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아니 근데 은연중에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네. 원칙으로 생각해왔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 이상의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핵이라든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위험의 안전한 관리라는 측면에서의 약간은 좀 이 양립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한다는 건 군비 통제의 관점이고, 통제의 관점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도 핵을 갖고 힘으로 억제해야 된다는 거는 군비 통제와는 약간 결이 다른 어떤 억제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소 냉전 시대에 미친 듯이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10,000개가 넘는 핵무기, 지구를 30번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런 핵무기를 두 초강대국이 갖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공포의 균형이 유지돼서 냉전 시대 평화가 유지됐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럼 의원님은 그 핵 안정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하시겠네요? 반대라기보다는 그 세력 균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세력 균형은 존재하는데. 그런 공포의 균형이 자동으로 우리 안보를 지켜주진 않았다. 네. 이걸 이제 그 스콧 세이건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더 리미트 오브 세이프티, 안전의 한계라는 책에서 얘기하는데, 냉전 시대에는 얼마든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연이 안 일어난 거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전술핵을 갖다 놓자, 핵무장을 갖다 놓자, 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충돌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엔 군비 통제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전협정하고 9.19 군사합의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 말고도 뭐 파기하자고 난리입니다만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또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이런 것들이 다 무용하다고 이제는 뭐 휴지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핵화 합의서를 파기하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고 한반도에 흔히 하는 말로 비핵화라는 기본 전제가 완전히 파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도 그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전쟁을 막은 거고 인류의 절멸을 막은 것이지, 군사 논리로 보면 12번 이상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화를 위해 장구한 그 험난한 길, 또 평화를 위한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이거든요. 자기 희생의 길이다. 자기 희생의 길로 쌓여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냉전 시대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전쟁을 네. 하는 방법도 진화시켜 왔지만은 전쟁을 막는 막는 방법도 방법도. 그것도 같이 진화시켜 온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함의 어떤 모습의 본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뭐 핵 억제력, 확장 억제력 네. 뭐 이러면서 어떤 그 북에 대해 가지고 공포를 강요하겠다 하는 발상을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뭐 냉전 이래로 우리가 발전시켜온 그 전쟁을 막는 그 많은 고귀한 지혜와 유산들을 왜 돌아다 보지 않느냐. 군비 통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이제 정부를 비판하면서 음. 어떤 분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만큼만 해라. 한겨레 신문에 예, 예. 그 칼럼을 노태우 봤습니다. 대통령 때 예. 사실은 한국이 한반도가 이제 남한이라도 비핵화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전에 네. 한반도에 전술핵이 있었겠죠. 91년에 철수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어니스트 존이라고 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핵 포탄이 있었어요. 핵폭탄. 이제 포병이 포탄. 발사하는. 네. 예. 네. 그러면은 그걸 한미 양국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이 네. 다 통제하지만. 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핵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네. 네. 대포로 이렇게 네. 쏴고는 네. 네. 그런 걸 미군 통제를 받고 했는데 그게 이제 91년에 다 철수가 됐고. 그러면은 북한에는 그 전까지 이제 핵 개발을 못한 상태고, 예. 우리 한국에는 미군 주둔하에 핵 그 전술핵 우리 분류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전술핵 수준의 핵은 있었다. 있었죠. 그죠?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전술핵이 철수되는 순간이 북한 핵 개발이 시작된 때라는 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철수시키면서 비핵화된 한반도로 가는 어떤 구조적이고 또 구속력 있고 법적인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선언만 하고 빼버리니까 네. 그리고 북한을 고립시켜 버렸거든요. 네. 원래 노태우 대통령이 88년에 발표한 그 88선언, 집권한 지 네, 네. 불과 6개월 만에 발표한 이 88선언의 첫머리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미국, 일본이 북한하고 수교하는 걸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중국, 소련하고 수교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에 네. 니들도 미국, 일본하고 수교하도록 대한민국이 나서서 도울게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한반도의 상호 다자간 외교가 예. 나중에는 핵이라든가 한반도의 다자간 방위 체제 뭐 이런 것들까지 또 쭉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그 이게 다자간 개념이네요, 그게. 방위라기보다 이제 그때 당시엔 교차 승인이라고 교차 승인. 그러고, 네.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상호 인정이 되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이걸 변화시키고 유엔 동시가입도 예, 그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 유엔 동시가입은 94년에 네, 김영삼 대통령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때 이야기는 처음 나왔죠. 네. 그런데 이랬을 때 어떤 우리가 경제 영토를 북방으로 남기는 만큼 북한은 남방으로 내려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평화를 이루는 77선언, 네. 77선언의 기본 정신인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우리는 대륙으로 갔으나 북한은 나오질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고립감이 극심해진 북한이 이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는 걸 보고 네. 극심한 고립감을 느낀 북한이 핵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북한 핵에 대응해 가지고 네. 아까 말씀하신 핵 그 확장 억제 정책, 네. 그다음 전술핵, 또 더 나아가서는 일부에서는 핵무장, 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데 네. 여기 좀 엉터리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요. 지금 이 문제만큼 한국에서 잘못된 논쟁도 없습니다. 네. 우선 개념이 전혀 정립이 안 되는 상태에 마구잡이로 쏟아내는데 네. 이건 정치인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요. 우선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네, 공식 입장인데. 그리고 미국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재배치하자는 논의는 엉터리입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네. 뭐냐면 국내외 조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하겠다. 조야로라는 단어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야라는 말이 오랜만에 듣죠. 한 수십 년 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그건 실체가 있는 이야기다. 이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게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인상적으로 보는 것이 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싱크탱크들이 공화당.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죠? 공화당 네, 공화당 싱크탱크인데 싱크탱크에서. 네. 이 공화당의 그 사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창문이 헤리티지 재단인데 네. 여기서 바이든에 대한 공격이 아주 거칠어졌거든요. 네.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격하고 그다음에 핵 정책에 대한 공격이죠. 바이든 보고 지금 핵 정책을 바꾸라는 압력이 대단합니다. 이 이유는 푸틴이 전술핵으로 유럽에서 이제 극한의 공포를 네. 강요하는데 푸틴이 갖고 있는 전술핵에 대해 미국이 대항할 수단이 하나도 없다. 네. 푸틴은 2,000기가 넘는 그 전술핵을 갖고 있는데 네. 미국의 전술핵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부분은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 전술핵을 갖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봤습니다. 네. 예를 들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다가 작은 핵무기를 다는다든지 또는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의 소형화된 핵무기를 단다든지 이런데 새로운 개발 소요를 내 가지고 돈을 많이 넣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등장해서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미국이 전술핵을 쓸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있나요? 사실은 쓸 필요가 있나요라는 자체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핵이 아닌 무기, 뭐 재래식 무기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 갖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화되어 있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적대적인 국가의 리더 자체를 이렇게 암살하거나 흔히 하는 표현 참수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핵이 필요한가요, 근데 미국에서? 예, 이게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이게 격렬한 논쟁이 붙고 있는 건데, 이렇게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핵은 너무나 위력이 강해 쓸 수 없는 무기다. 예, 보통 한 1,000킬로톤 됩니다. 그러면 다이나마이트 100만 톤이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발의 핵폭탄이 10킬로톤과 15킬로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킬로톤에 육박하는 이런 전략 핵무기를 오히려 이걸 어디다 써먹냐. 이건 전쟁의 목표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죽자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핵무기가 더 억지력이 없고 그것보다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위력이 낮은 걸 편의상 전술핵이라고 부르는 건데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핵무기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한동안 전술핵이라는 용어에 극도로 거부감을 보인 이유는 전술핵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실전에 사용 가능성이 높은 핵무기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그걸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항 미사일에다가 이걸 단다 하면은 아무데나 가서 소형 핵폭탄 톡톡 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비용도 싸게 먹혀요. 그 많은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뭐 항공모함 시동 한번 거는데 1억 달러입니다. 시동만 거는데 작전 비용은 몇백억. 그런데 맨날 값비싼 무기 이런 게 아니라 이 실전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전방 배치를 해 놔야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을 쉽게 견제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 이것이 가장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임기 중에 개발이 안 끝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냥 중간에 딱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미국이 첨단 무기를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입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실상 패퇴했고 또 뭐 미얀마 그 조잡한 탈레반한테도 밀렸고 그다음에 이라크에서도 IS 세력한테 판판이 밀렸고 이러니까 아무리 뭐 그래도 미국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믿음도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안보가 불안해지고 동맹국이 억제력을 제공해달라 그러면은 이런 류의 전술핵이 어떠냐. 이렇게 되니까 이런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한국의 전략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엔 미국이 새로운 전술핵 탄두를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삼축 체제가 있으니까 요 삼축 체제하고 저 미국이 앞으로 나올 전술핵하고 요것만 잘 통합 연결하자. 운영하면 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난 대선 전부터 그 국민의힘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련의 전략가들이 그 전술핵 공유, 그다음에 확장 억제력 강화 이런 담론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이건 실체가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 시대 와가지고 이게 바이든은 핵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은 위험한 논리고 주장이라고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거에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간 선거 앞두고 네. 이 바이든 보고 핵 정책을 바꾸라는 공화당의 압력이 지금 거의 최절정에 달해 있어요. 그게 흔히 하는 말로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네.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가 똑같은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전술핵을 좀 이제 갖추라는 압력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그 정부나 제가 보기에는 같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이 아시다시피 인플레 감축법 IRA도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희망으로 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핵 정책도 저기 공화당이 그 반대하고 있고 또 그 잘하면은 미국 조야에서 여론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이 여론의 압박을 느낀 바이든이 핵 정책은 못 바꾼다 하더라도 결국은 밀리고 밀려가지고 더 많은 전략 자산을 한국에 주는 최소한 이런 정도 부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적 맥락을 딱딱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술핵이나 핵무장이 지금 아주 좀 이상주의적 접근이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윤석열은 무엇을 봤을까? 저는 이런 동향 보고를 받았다고 보여지는 거고. 다른 거는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또 군수 쪽에는 좀 이해를 좀 하시는 모양이네요. 핵이라든가 이런 거. 그 밑에 김성한, 김태효 이런 뉴라이트 세력들이 네. 집중적으로 대통령을 공략한 게 이 지점입니다. 집중 학습을 그 부분만. 아니 집중적으로 이건 네. 대선 전부터 그래가지고 그 저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김태효 차장의 그 논문을 잘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그 뉴라이트 안보론 네. 이래서 그 전술핵 배치,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력 강화라는 거를 본인들 실명 논문으로 이미 다 발표를 한미일 공조 했고, 체계까지 다 나와 다 있죠. 발표를 했고 그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킨 게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안보 문제가 보수의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선거 전략상 판단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념화돼 있습니다. 신념화돼. 이거는 대통령도 이미 그 프레임에 거의 다 블랙홀처럼 빨려갔다고 봐야 되고 그 대통령의 지나가는 그 한 문장의 말에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저기 걸어온 뉴라이트의 길이 보이고 김성한, 김태효의 얼굴이 거기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 나름대로 그 저 반향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자, 그럼 핵 이야기를 저희가 또 좀 하고 있는데 핵 무장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평가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뭐 아무 말 대잔치인데 아무 말 대잔치가 안 돼요. 핵무장론은 이제 홍준표류의 네. 무장 평화론으로 이제 알려진 논리입니다. 그 나름 좀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 접근 아닙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소설류의 접근인데.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이게 핵무장을 또 한꺼번에 가자는 게 아니라 잠재적 핵 능력을 갖고 네. 그러면서 핵 옵션, 핵 주권을 하나씩 그 해결할 수 있는 거. 나름 공부를 해서 프로세싱도 있군요, 그게요. 아니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보는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NPT 국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해서 그 비핵 국가로 이렇게 구속력 있는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 그거보다 훨씬 가혹하고 단단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죠. 그래서 그 저기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48기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질 것까지 계산해서 48기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 핵 연료 전체를 미국에서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이 핵 연료를 다 쓰고 나면은 폐연료가 생기는데 네. 이걸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추출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재처리가 금지된 나라예요. 네. 일체 금지돼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허용해 줬어요, 또. 네. 네. 그 일본은 세계 1위 플루토늄 보유국이에요. 그렇다고 뭐 100% 일본이 넘어요. 핵무기를 뭐 독자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미일 방위 조약 때문에 뭐. 근데 이게 핵무장 위험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98년도에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나갑니다. 네. 이때 일본 열도가 완전히 기절해 버립니다. 그때 그 수상이 과학 대신 장관을 불러가지고 네. 묻습니다. 핵무장을 만일에 일본이 한다면 6개월 걸리냐, 1년이 걸리냐, 아니면 2년이 걸리냐. 네. 그러니까 장관이 웃어요. 네. 총리님, 네. 3개월. 이야.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네. 우리나라도 뭐 가능하겠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일본과 달리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재처리 권한이 없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그냥 네. 저장하고 네.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잘못된 원자력 협정을 맺은 거죠. 이것 때문에 아주 값비싼 원자력이 결국 됐고. 그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만들어지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는 일방적 종속 의존 감시 제재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핵무장으로 이제 핵 옵션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미국이 우선 핵연료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럼 결국 한미 동맹 파기네요. 동맹 파기고. 동맹 파기네요. 그거는. 제가 탈핵 운동, 탈원전 운동하는 분들한테 아주 조언을 드리는 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탈원전하는 방법. 핵무장 하겠다 그러면 돼. 네. 그럼 원자력 발전소 다 써.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어. 그러면 홍준표 시장 등이 이야기하는 핵무장론은 네. 한미 동맹이 파기된다는 전제가 깔려버리네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보십시오. 그렇죠. 정권이 날아갔어요. 네. 그때가 한미 관계 최악이었어요. 음. 거의 뭐 동맹이 파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뭐 동맹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는. 그 자주국방하기 위해 동맹을 배신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극한 상황까지 내몰렸던 것인데. 근데 이 가치 문제를 한쪽으로 몰면 안 됩니다. 자주국방의 가치와 이 평화체제의 가치라는 것을 네. 혼돈해가지고 우리가 자주국방에 너무 힘을 실어줄 수는 없어요. 글쎄 그게 조금 우리로서는 그 전시작전권도 없고 네. 또 정전협정 서명국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국가 자율성이 국가의 자존심 문제. 자존심도 그렇지만 최고의 주권은 평화권입니다. 네.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하는 주권. 네. 시민들에게 그 이상 중요한 주권이 있을까요? 전쟁을 하기 싫고 네.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집권자가 지 혼자 독단으로 전쟁을 결심한다. 네.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시민처럼 비참한 시민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주권은 평화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그 첫째는 위기관리의 법적 주체는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 네. 그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모든 위기관리의 법적인 주체로 아직까지 설정이 돼 있으며 그 유엔사의 위임을 받은 미군 장성이 맡고 있는 한미 연합사가 네. 그 데프콘 3 그 네. 전쟁 임박 단계부터는 지휘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전협정 서명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네.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사실 일본이 요즘 뭐 보통 국가화 한다 그러는데 정작 보통 국가가 돼야 될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자기네 작전권 갖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다 했고 네. 조약의 당사자입니다. 일본은. 이 전술핵 재배치는 일단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건 의제 자체로 설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핵무장은 이제 파국적 상황을 각오해야 되고요. 이런 파국적 상황이 있다. 한미 동맹 깨진다. 원자력 발전소 다 마비되고 원자력 발전소 국제 제재 마비되고. 받고 네네. 수출길 막히고 네네. 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의 북한이 미사일을 이렇게 다량으로 발사하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군비 통제 관점의 대북 어프로치가 없을 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럼 군비 통제 굉장히 관점에 위험하죠. 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9.19 군사합의 파기 같은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음. 오히려 그걸 더 확장해야 돼요. 지금 우발적 충돌을 막고 네. 그다음에 그 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핵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발적 핵 전쟁 방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대화를 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준다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유지하고 북한에 계속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게 아직까지 미국의 정책인데 네. 우리가 먼저 그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걸 통제하는 남북 대화를 하자 그러면은 북한이 응할 리도 없을 뿐더러 이 비핵화 정책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딜레마에 딱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럼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뭐가 우선 재래식 충돌부터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미소가 전략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지만 작은 협정들이 많아요. 네. 네. 그 INF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 같은 거. 이런 게 많은데 그러면은 큰 핵무기 있는데 그딴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는데 그딴 것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전협정과 9.19 군사합의서가 있고 네. 또 뭐 지금 잘 시행은 안 된다 그러지만 그래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6.15 선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불가침의 문제를 핵을 가진 상대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이 규범은 규범대로 계속 발전시키고 안 되면 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한 마쿠 대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안 해요. 지금 신기한 것 같아. 한미일의 그 쏟는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떼 가지고 그렇죠. 대륙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럼 대한민국이 위험해져요. 한미일이 있고 북중러가 있으면은 이게 당연히 전략이라는 게 중러를 우리 편으로 땡겨와서 네. 상대편의 이 동맹 관계를 약화시킨다거나 이거는 전술의 기본인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스마르크 총리가 음. 그 빌헬름 1세 황제 밑에서 철혈제상으로 30년간 근무하면서 이 통일 독일이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다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사실 독일 국민들 정서에 안 맞는 정책이에요. 네. 그런데 저 프랑스 야심 많고 얼마 전에 나폴레옹이 쳐들어온 나라, 네. 뭐 이런 나라인데 프로이센이 그때 당한 기억이 없어? 너는 역사를 잊었어? 그랬는데도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프랑스하고 우호 관계를 해놔야 돼. 이 통일을 방해 못하도록 해야 된다. 네. 러시아하고는 비밀 안보 조약을 체결해야 돼. 이래가지고 30년간 유지했는데 네. 빌헬름 2세에 이어서 빌헬름 2세 젊은 황제가 29살에 집권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비스마르크 제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정체성에 맞는 확실한 편가르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세르비아의 황태자가 오스트리아에서 세르비아 청년한테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을 당하는 한 발의 총성을 보고 오스트리아로 진군을 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스마르크가 관리해오는 이 독일 통일의 토대와 주변국 우호 설린을 하면서 적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했던 비스마르크가 사라지는 순간 일순간에 국제 정세는 변했고 곧바로 전쟁으로 치달았어요. 야. 지금 노태우와 김대중의 외교는 그게 한국판 비스마르크. 두 분이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네요. 예, 네. 그 주변 관계를 다 잘하겠다. 네. 그러면서 한국의 통일과 평화의 협력자로 다 바꿔놓는 거. 이 그러면 외교를 지금 해놓은 거죠. 이 한반도의 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라는 게 결국은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은 외교적 노력이다. 네.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중로가 결속하는 걸 막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1968년에 신동방 정책을 표방했던 빌리 브란트의 정책인데 네. 미국의 그 많은 수모와 욕을 당하면서도 소련에 가서 브레젠스키, 브레즈네프 그 공산당 서기장을 만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신뢰 관계를 쌓고 이렇게 해서 이 독일 민족의 생존과 이 그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적대 세력인 이 동독의 배후 세력인 소련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브레즈네프하고 담판을 진 겁니다. 사실 뭐 노태우 대통령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움직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프레임인데 최근에 외교부가 인도 태평양 과를 만든다는 소문이 들려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한국 외교의 중심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중국 봉쇄에 참여하겠다는 그렇죠.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인도양과 태평양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이 전략에서 문제점은 아시아가 빠져 있어요. 중국, 러시아가 빠져 있다고. 그러면 박근혜 때 유지해왔던 그 균형 외교의 틀, 거기에 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이제는 부정해야 될 과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의 생존 조선 왕조가 썩어서 망했다, 청일 전쟁이 어땠다 그러는데 그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압착이 들어왔을 때 이걸 완화시켜 놓을 수 있는 주변에 다 협력자들을 이거를 평소에 쌓아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이 대압착의 시대입니다. 지금 저 언론에는 왜 그게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중국군의 서해에서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아요. 낸시 펠로시가 대만 갔다 온 이후로 서해에서 중국군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서해에선 인민해방군기가 날리고 동해에서는 우길기가 날리고 이게 양쪽에서 동서에 압착해 들어오는 대압착의 시대. 이게 바로 청일전쟁 시즌 2입니다. 19세기 마지막이네. 예. 그리고 둘 다 표방하는 게 대국 전략이에요. 둘 다 대국 전략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존 전략이 고종 황제 같은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도 제법 단단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생존 전략을 쓸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 핵이 두려워버리면 말짱 헛일입니다. 북한 핵은 북한 핵이고 우리는 그것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강해진 대한민국이 극복하겠다. 그러면서 주변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담대한 오히려 생존 전략으로 갔었어야 이 대압착의 시계를 이겨내는데 그 철발점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효능감.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존감이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길도 아니고 중국의 길도 아니고 일본의 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어떤 높은 수준의 결의가 딱 나와주면은 그게 바로 주변의 오늘 위협을 관리하는 한국형 비스마르크 외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불안에 쩔기 시작하면 이제 다빌붙어야 돼요. 이제 전술핵 한 발만. 일본한테 가서 잠수함 작전 좀 해주세요. 뭘 어쩌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의 우길기가 영해에 들어오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걱정하는 건 정반대입니다. 부탁을 해도 일본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영해? 지금 이 걱정을 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얘기를 하니까 서로 대화가 될 리가 없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잠수함 작전 능력은 일본이 한국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잠수함 뭘로 잡냐. 일본이 와서 잡아줘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걱정을 한다니까. 우길기가 안 날릴까 봐 걱정이지 저 사람들은. 근데 이 대잠수함 작전이라는 게 사실 일본보다 미국이 더 앞설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의 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본까지 그걸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미 미국도 일본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다. 대잠수함 수중 작전 능력은 미국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는 수중 탐색이 아니에요. 분석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지문이 있듯이 잠수함엔 음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수함 엔진 소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어느 나라의 무슨 잠수함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능력만큼은 전 세계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압도적인 어떤 그 우위거든요. 이건 안 깨져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은 해상 초계기가 지금 70대를 넘어 100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10대입니다. 그러면은 탐지 능력은 우수한 거라고. 그 탐지 플랫폼에 미국의 분석력이 가미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잠수함까지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북한 잠수함이 관심이 아니고 러시아 잠수함이나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구축해 놓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이제 육군 패권주의 국방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투자도 약하고 우선순위가 낮춰져서 삐적삐적하다가 이제 열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은 보고 있겠죠. 그래서 일본하고 손을 잡고 미사일 방어나 대잠수함 능력은 일본 자위대의 억지력을 활용하겠다. 네. 오히려 활용 못할 때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지금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일본의 능력은 탐지 능력이지 판단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로지 미국이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미국하고 그렇게 북한 잠수함이 무서우면 우리가 초계 능력을 향상시켜서 미국하고 동맹을 단단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구한말 그 19세기 고종 상황이 생각나는데요. 사실 이거 아닙니까? 청나라 무서워서 일본 끌어다니고 러시아 무서워서 일본 끌어다니고 이렇게 네. 결국 외세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위기를 임시 방편으로 극복하려고 하다가 잡아먹힌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의존적 심리입니다. 의존적 아무리 심리죠.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대로 조선이 썩어서 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조선은 망한 상태로 100년이 간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줏대와 자존감 그걸 통해 가지고 균형 외교를 일단 조선반도 내에서는 내가 주도하는 그렇죠. 게 분명하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돌파하고 헤쳐나가겠다 이러면 되는데 고종은 항상 자기의 안위를 걱정한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분들인데. 들더라고요. 고종이 자기 이제 친위 부대 뭐 만들고 성 쌓고 이게 아니고 해군을 만들어 가지고 네. 배를 몇 척이라도 만들어서 외국에 좀 내보냈더라면 구경이라도 하고. 그게 저기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면 네. 제 1페이지 첫머리에 나오는 일화가 이겁니다. 음. 신숙주가 사실은 간신이라 그러지만은 대학자예요. 네, 네. 그래서 해동제국기란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일본 갔다 와서 쓴 책입니다. 네. 일본에 가서 완전히 충격을 받아요. 넋이 나간 거지. 근대적 개념의 항해수를 본 거야. 일본 항구마다 배가 넘쳐나는구나. 새까맣게 있고 예, 예. 이 능력을 보고 이제 해동 그 제국기를 썼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성종 임금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본을 실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즉 일본에 계속 사신을 보내서 동향을 확인을 해라. 관찰하지 않으면 네. 언젠가 우리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참화를 겪고 서해 유성룡이 징비록을 쓰면서 그때 신숙주의 해동에 충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렇다면은 임진난의 전란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징비록을 썼는데 이 책이 조선에선 금서화되고 17세기에 돼 가지고 정조임금 때 조선 사진이 일본에 가니까 어이가 없는 게 모든 서적상들이 다 징비록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징비록을 읽은 놈들이 300년 후에 청일전쟁 때 들어온 놈들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유비무한. 그다음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을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이 없이 함부로 이제 의존적 사고로 그냥 뭐 전술핵 한 발만 뭐만 어쩌면 그러면 일본이 부르면 강아지만 침 쫓아가고 꼬리 흔들고 이런 어떤 그 망국의 길로 가는 그런 걸 역사에서 배우지 마시고 보다 스스로의 높은 자존감 위에서 우리가 한번 생존과 번영 그다음에 장기적 안목의 생존 전략을 구현하되 주변 정세를 한번 주도해보자 우리가. 네. 다들 한국을 높이 평가해줄 이때가 기회다. 네. 이런 식의 높은 결의가 정권 내에서 의견 통일을 보고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노태우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동희, 안기부장 서동건, 또 반기문, 김희상, 임동원, 이홍구 통일부 장관, 박철원도 있습니다. 박철원. 박철원. 요 팀이 그 정권 초기에 의견 통일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네. 북방으로 간다. 남북 화해, 민주화 이른다. 이렇게 해서 그 정권 차원의 결의가 만들어낸 게 탈냉정과 민주주의를 이룬 겁니다. 이건 물론 수동혁명이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런 덕목이지. 중견국가의 품격과
그 자존감 위에서 외교는 가능해지는 거지. 이런 식의 나약하고 저 아무 얘기나 다 떠드는 이런 데서는 결국 결실도 없고 이 중에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전술핵이 오겠습니까? 핵무장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징비록 이야기까지 하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미일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이 주변의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또는 안보 뭐 레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호 교류 뭐 어느 정도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할까요? 협력적 외교, 협력적 외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주도적이고 자존감을 가지고 접근하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핵 관련 그 아이디어들은 한미 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전부 다 불가능하다. 두려움의 산물이다. 네, 두려움의 산물일 뿐이다. 예, 그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이제까지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거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한국이 무기 수출을 한다고 뭐 언론에서 난린데요. 난립니다. 이거 그냥 잘한다고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요 이게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 도대체 한 나라가 무기 수출 목표를 공개하는 나라는 어디 있으며 하물며 대통령이 그게 국정 목표가 과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 전쟁을 수출하겠다고 하니 그거는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국제 무기의 투명성 때문에 무기 수출이 공개되는 거지 사실은 그거를 목표로 제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잘 팔린다고 이걸 가지고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도약입니까? 이런 것들은 북구라파가 무기 수출을 많이 해요. 스웨덴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무기 수출 많거든요. 항상 이게 세계를 향해 면목 없이 수출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자랑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도대체가 이런 걸 갖고 자랑하는 나라 누가 수출하지 말래? 그렇습니다. 그 무기 수출 순위 매기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그 평화연구소잖아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인데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개념을 붙여서 무기 수출 국가 순위 매기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막 잘한 것처럼 방송에서도 떠들고 이럴 때마다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게임도 아니고요. 경제력의 시험장도 아닙니다. 결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인도주의에 위협된다.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수출하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